요래 늘리면 좀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롱꽃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샤인머스켓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금 다들 그 재배하는 포도를 지금 한 송이를 그 허락 없이 한 무르게 끊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너무 늦게 알 속기를 해가지고 가위로고 자른 자리에 이 자리에서 자기의 수분이 배이 나와 있어요. 뿌리에서 가진 영양소. 그게 배이 나와서 여기 말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식물을 이런 걸 가지를 자르면 물이 배이 나오죠. 그 물은 뿌리에서 온 양수분 영양이라는 거죠. 그 영양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 어떤 분은 이거 알을 뽑아버려 이렇게. 이거 뽑으면 꼭지가 남아있죠. 꼭지가 남아있어도 여기에 잿빛 곰팡이가 붙어요. 그럼 요 놈이 타고 들어서 줄기가 삭아버리는 경우 있어요. 포도 안에 송이 줄기가. 지금도 이것도 너무 늦게 손을 반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알을 솟굴 때 너무 늦게 했다. 그래서 요 끝이 상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다듬은 자리마다 요 약간 상하고 있거든요. 요게 송이가. 그러면 요 상한 자리의 원인과 일찍 한 자리 요 위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이 줄기가. 그 말은 늦게 우리가 자른 자리에 지금 그 상처에 우리가 그 자기네 수액이 배이 나온다. 그 수액이 배이 난 그 수액 때문에 영양성분 속에서 우리가 그 유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가 균이 침투하는 거죠. 이런 가지 끝에는 영양이 잘 안 나오고 마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자기의 영양소가 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말라 들어가요. 그 마른 자리, 마른다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균이 침투해서 먹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부위가 발생합니다.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재배해 보면 봄에 꽃 필 무렵이나 그 일찍 잎들이 이슬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봄에 가면 이파리 이슬 맺죠. 그 이슬은 왜 맺었을까? 이제 이슬이 그 봄에 이 포도 알들이 일액 잎 테두리 가에 물방울이 나와요. 그거는 일액은 나온 원인이 지금 잎 속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먹은 영양소가 아미노산, 단백질 요 놈이 먼저 있어야만이 된다.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되느냐? 뿌리에서 요 놈이 와야 돼. 뿌리에서 요 놈이 와서 다음에 잎에서는 광합성에서 탄수화물 만들어요. 자, 탄수화물 뭡니까? 설탕이죠. 그러면 설탕을 만들어냈을 때만이 포도는 이슬을 안 맺는다는 거죠. 그 양이 부족해서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 요 아미노산 단백질은 뿌리에서 온 영양소예요. 그럼 뿌리에 온 영양소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은 원인은 잎 속에 탄수화물, 설탕물 부족했다. 우리가 보면 이슬을 맺는 작물들이 하우스, 옛날에 여기 딸기 해보신 분은 없어요? 네, 이쪽은 딸기가 없어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슬을 많이 맺어요. 그 이슬을 맺으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두 개 보면 배가 고파서 이슬을 맺는 거예요. 일액은 왜 맺느냐? 잎 두께가 얇아서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나무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요 포도 송이가 어릴 때 나오고 꽃 피고 난 뒤에 꽃잎이 마르고 그 다음에 꽃잎으로 일액을 뱉었을 때 화진이 되고 확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송이가 얼그러진 거 있죠? 송이가 항상 한테 싹 먹어버린 거. 분명히 포도 송이는 정확하게 물고 나왔는데
포도 손질할 때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언제 없으냐? 이게 좁쌀만 할 때 꽃 피고 난 뒤에 꽃잎이 마르면서 꽃잎의 영양소, 아미노산 영양소 요거와 그 다음에 꽃잎으로 뱉어낸 일액, 그 두 가지가 합해서 포도 알맹이 그 줄기, 송이, 알의 요 한 알의 나달의 요 꼭지, 포도 꼭지를 녹여 먹은 거예요. 그럼 녹았을 때 보면 포도알의 새파랑이 짜잔하게 있거든요. 그 원인은 요 포도 잎이 이슬을 맺었다. 일액은 맺은 원인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뿌리의 질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질소를 먹어야 아미노산 단백질만, 아미노산 단백질은 잎에 가서 탄수화물이 되고 엽록소가 새파랗게 지내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그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있고 엽록소량이 많으면 잎이 두께는 가질 수 있어. 두께는 가질 수 있는데 경도가 부족해서 말랐어요. 또 경도가 지금 잎이 마른 게 탄수화물이 있고 여기에 두껍고 진한 게 마른 경우가 있어요. 색도 진한 경우. 그러면 두껍고 진한 게 말랐다면 여기서 잎 두께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서 경도가 필요합니다. 경도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경도는 우리가 액상규산이나 빛날이나 우리가 생석회나 요런 놈을 일부 잎으로 치면 잎이 단단해지가 이동량이 더뎌요. 단단해져요. 그러면 요 경도를 만들어 줘야만이 요 잎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 위에다가 비닐이 요 폭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타는 걸 막으려면 우리는 요 위에다가 그 비닐 위에 코팅을 해야 되겠죠. 비닐에 노란 수성 페인트나 뭘 코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안에다가 탄산 칼슘을 뿌리거나 뭐 하여튼 전착 코팅이 뭐 접착제를 써서 뿌려서 코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포도 알들이 끝이 요게 보면 한 알들이 빨갛게 되고 있잖아요. 알이. 그러면 얘가 빨개진다 소리는 가리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토양에 가리 성분이 너무 많아서 붉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잎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뭔 일을 못하냐? 여기서 질소를 먹고 탄수화물, 잎의 두께, 경도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토양에 단단하기 위해서 뭘 줘야 얘가 단단해가 괜찮냐 이 말이거든요. 단단해져야 된다. 그 단단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일부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이 없어서 됐다 그래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잎을 한 장 끄집어내가 살짝 보면 잎이 노란 반점이 생겨요. 이렇게 노란 반점이 생긴다 소리는 가리 가다가 되면 노란 반점이 생겨요. 제주도 밀감도 그렇고 이런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노지 고추를 심어놔도 이런 경우가 있고, 뭐 하우스 안에 애호박을 심어도 그렇고 하우스에 메론을 심어도 그렇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되면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전반적인 일을 이제 논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를 잡아가지고 안정화 시켜야 된다. 여기 제일 급수는 뭐죠? 지금 잎을 안 태워먹어야 된다. 그러면 잎을 두께를 유지해주고 단단하게 약간 묶어야 되는데, 요걸 뭘 단단한 경도에 영향을 뭘 써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경도에 영향을 쓴다면 생석계를 쓰면 너무 뽀얘지겠죠. 잎이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있어요. 탄산칼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액상규산. 그리고 억제제 보통 보면 이제 빛날이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빛나리는 일반 우리 농약에 속하는 살균약, 살충이 그래요. 근데 이거 그 적용약제가 아니면 이거는 못 쓰겠죠. 그래서 요 내용에서 우리가 제일 살펴도 흔적이 없는 게 액상규산인데, 액상규산을 쓸 때는 다른 거하고 섞어 쓰면 안 되는 좀 단점이 아니겠습니까? 돌가루나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으면 다른 거하고 결합을 해서 그 영양소를 결합을 해 뭉쳐버리죠. 황이라든지 액상규산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알카리성 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요걸 보완해라. 이해가 됩니까? 탈 때 갑자기 탔죠. 며칠 사이에 그렇죠. 며칠 사이에 탄 거는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뿌리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뿌리가 일어나는 거죠. 뿌리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진 않아요. 포도뿌리가 지 혼자 일하는 거 경우 절대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거의 대다수는 자기 혼자 일을 안 해요. 왜 못하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고추가 죽어버리죠. 비가 많이 오니까 고추가 죽어버리잖아요. 고추가 물이 들어도 죽고. 그 말은 잎의 두께가 얇아지면 뿌리를 설사하게 돼 있어요. 뿌리가. 그러면 광합성해서 영양을 만들었을 때만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를 이동해야만 뿌리가 이래 와요. 그럼 며칠 비가 오고 흐렸으니까 뭐겠어?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잎이 일을 못하겠죠. 그러면 뿌리가 굶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얘는 먹어버리죠. 포도는. 그러면 굶주림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날이 더워서 햇빛이 났는데 우리는 햇빛이 갑자기 나서 탔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정도 온도는 있었다는 거죠. 비 오기 전에 온도 그 정도 똑같은 온도가 있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그럼 대책이 우리는 그때에 할 수 있는 우리는 방법은 액상규산이나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동을 천천히 하게끔, 영양을 천천히 사용하게끔. 그러면 영양을 천천히 사용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료를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빨리 사용한다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또 단점은 그런 단점이 계속 있습니다. 그 숫자가 빨간 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규산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재를 쓰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란 자체 유럽종 포도나 거의 포도가 원래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 그럼 석회암지대에서 얘가 잘 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적정량의 매년 석회를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뭐 3년에 한 번씩 왕창왕창 주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올해 그 경산에서 봄에 마을에 나오는 규산 있죠. 돌가루 규산, 돌가루 만든 그 놈을 뿌렸더만 봄에는 나빴어요. 그런데 뒤에는 결과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를 재배할 때 지금에서 어떻게 풀 거와 전체를 풀 걸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생석회나 탄산칼슘이나 액상규산이나 뭐 이런 자재를 사용해서 얘가 잎이 좀 경도로 가져야만이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환경에서는 잎이 안 탈 수 있다. 위에 놈만 타고 밑에가 안 탔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많이 소통되는데 또 더 많이 타고 바람이 적게 타는데 좀 적게 타는 이 온도 편차에 그 환기하고 또 관계도 또 있습니다. 그럼 기공에 의한 탈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탈수. 그래서 탈수는 왜 생기냐면 잎에 뿌리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잎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뿌리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잎은 물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은 잎에는 탄수화물, 당도를 맞추는 거죠. 잎의 당도가 떨어지면 고추처럼 죽어요. 장마통에 비가 많이 오니까 고추가 죽으면 뭐라지 우리가? 뿌리 쪽에 뿌리 위에 가위로 자르가 흰물이 나오면 물에다가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그 다음에 그냥 잘라가 물 안 나오고 깨끗하면 막 그냥 죽었으면 역병 그러죠. 이 두 가지는 병이 아니에요. 무식한 놈들이 한 소리예요. 잎이 두께만 두꺼우면 우리 황금알 농권 회원들이 우리 밭가에 보가 터져서 여름에 장마에 고추가 모가지만 딱 내놓고 물이 잠겼어요. 그럼 물 빠지고 나면 멀쩡해요. 그 말은 잎의 탄수화물 농도만큼 뿌리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고추가 여름에 비가 오고 고추 고랑이 물이 차면 뿌리가 물이 많이 있는데 안 먹는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잎이 탄 것도 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우리가 석회는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여기? 해마다 써요 저거. 아까 그 차 세우는데 예. 그게 나온 거 내가 다 싸놓은 거예요. 그것도 올가을 들어갈 거야. 아래 위에 하우스다. 예. 해마다 넣어요. 해마다 예. 예. 석회는 뭐 100평당에는 얼마였습니까? 100평당 그렇게 안 넣고 뭐 계산해보면 100평당 나와요. 60호. 응? 한 발에서 60호. 60호요? 예. 그러면 60을 3발에 4발에 뜨면 4, 6, 20세 240호인데 38, 24. 여덟 부 정도 뺏기도 100평에 한다. 5개이면 예. 600평에 50개가 되고 예. 오늘 30개 되고 3, 40호씩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0평에 예. 100평에 3, 40호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많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안 들어갔죠. 예. 그렇게 안 100평에 들어갔죠. 100평에 300평에 3, 40호 들어가는 거네. 300평. 300평에 네, 300평에 3, 40호. 300평에 3, 40호 들어가면 100평당 12개 정도 들어간 거죠. 13, 12개. 그렇지. 10개 정도. 10개에서 10개. 10개에서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그럼 우리가 생석계를 썼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규산 고토 규산인가 뭐 규산지엘 정부에서 나온 거. 아, 정부에서 규산지엘. 규산석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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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지를 예. 100평에 10개에서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10포에서 한 12포가 있었다. 예. 그랬는데도 지금 얘는 위에는 타버렸다. 그럼 이제 이 밭을 계산해 본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8월 28일 현재 우리가 그 100평당 계산해서 비료를 몇 포 정도 줬습니까? 올해. 요소 예. 12포 줬네. 12포. 100평에 12포요. 아니 전체에 몇 평이죠? 3,000평. 3,000평에 12포. 12포. 예. 3,000평에 12포는 12량이 적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봄에 준 게 아니고 예. 나중에 포도 봉지 싸고서 예. 물에 녹여서 줬어요. 3,000평에 12포 주면 여기에 1,000평에
4포밖에 안 되거든요. 1000평에 4포주면 100평에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그럼 거의 코끼리 비슷겠지. 100평당 그 최소한 여기 이런 데 토양이라면 3포까지 이상은 먹어야 될 겁니다. 많게는 5포, 6포. 그럼 이 시를 측정하고 토양 분석하고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거는 3000평에 12포 요소 가지고는 이 요소로 가지고는 키워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얘한테는 아마 그 질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잎이 지금 일을 못해요. 놀이 탱탱해가지고 잎이 가을에 단풍 드는 것처럼 애가 잎이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잎이 일을 해야 포도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 여기 퇴비라든지 가리 성분만 있으면 얘가 지금 붉어지고 있다는 거는 가리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뺏기나면 알이, 중간 알이 좀 없던가요? 음악산이 중간에서 포도 봉지 그 씌울 때 그 점에 멈춘 알 있죠. 들어 있죠. 예. 그게 왜 발생했냐면, 봉지 씌울 때 알이 그 상태에서 멈춘 거는 지베린 할 때 온도 밸런스가 많이 생겨. 지베린. 그래서 그 중간 알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알의 대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요거 잘라낸 거잖아요. 쳐냈죠. 그거는 원래 알 속개가 봉지 살 때는 이상이 없잖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는 지베린 처리 때문에 그렇다. 지베린 처리한 날짜는 언제 잡았죠? 어떤 날짜? 지베린 2차 지베린. 2차 지베린 할 때. 예, 온도가 작년보다 어떻게 변하냐, 그 차이겠죠. 작년보다 높았죠. 그렇지, 작년보다 높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6월 5일엔 건 이상이 다 없는데 6월 10일엔 거 11일엔 그 차이. 맞아. 6월 10일 날 한 거는 이상이 없고 6월 11일 날 한 게 이상이 생겼고 하루 차이에 아침 온도가 얼마 더 올라가냐, 영상 3도가 더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2차 지베린에서 장이 일어났더라. 네, 되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올해 발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까, 그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2차 지베린을 일주일 이상 온도가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땡게 하더라도 이상 없으니까 땡게 해가지고 온도가 장이 없을 때 하자. 그럼 요 중간알, 우리가 엄마 아버지 알 크기,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알이 뭐 3가지 있다면 중간알이 생긴 원인이 지베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송이를 잘 안 자라는 게 있죠. 네, 안 자라는 그게 그때 우리가 지베린 과다로 인한 장이다. 과다. 그래서 상주에서는 일부 2차 지베린을 물 10대, 우리가 8개에 한 개 쓰는 경우 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요거는 16리터잖아요. 요거를 20리터로 물을 20리터를 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올해에 발생한 거지 이게. 그래서 요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나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더라. 요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이 지금 여기서 중간 알 정도 2차 지베린 시기에서 멈췄던 알, 그거를 지금 또다시 일이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면 전년도에 그런 게 안 생겼죠.
그 전년도 안 생긴 올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똑같이 관리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야 돼. 온도를 지베린 1차 지베린 장이 안 생긴다. 그럼 1차 지베린 때 요거를 갖다가 꽃이 피고 있을 때 지베린 찍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진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베린 찍을 때 우리가 그 농용 마신이 들어갑니까? 아니 안 들어가요. 그럼 미리 주시. 미리 들어가야. 예. 예. 지베린 전에. 지베린 전에 들어가야. 예. 예. 그래서 지베린 들어가면서 얘가 일액을 못 뺏게 바뀌어버린 거죠. 지베린을 처리를 오늘 하고 여보세요? 비가 와서 며칠 있다 지베린 하러 가니까 홀라당 알이 들어버리겠어요. 어릴 때. 그러면 꼭 핀 자리에서 일액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액이 여기에 이파리가 이슬을 맺으면 우리가 포도 화진이라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발생해요. 병원에. 그래서 우리는 지베린 처리할 때 1차 지베린 때 우리 포도가 이슬을 많이 맺고 있으면 1차 지베린 때 우리는 맞아요. 그 그래서 먼저 갔던 거. 비료를 더 줘서 잎을 두껍게 해서 이슬을 안 맺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슬을 안 맺으면 알겠습니다. 화진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화진이 일어난 거에 1차 지베린 때 우리가 요 시기에 지베린 찍기 전에 일어난 게 화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꽃 피고 난 뒤에 날씨가 좋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꽃 피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지베린 찍어도 그 순간에 잿빛 곰팡이면 안 피우면 되니까. 하우스 내 환경이 이게 우리가 안에 한 이틀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그러면 잿빛 곰팡이 피는 거죠. 그러면 화진인 해가지고 꽃은 잘 폈다가 송이가 잘 나왔다가 흘러버리고 알이 엉성엉성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지베린 때 요 시기에 꽃피가 나는데 최대한 빨리 지베린 찍어버리면 알이 안 흐를 수가 있고 그 시기 이후에 잎의 두께와 크기에서 잎의 크기와 두께에서 포도 알의 세포량이 결정돼요. 그러면 포도 알을 크게 키우려고 하면 잎을 두껍게 키워야 돼요. 잎이 두꺼운 것들은 이슬을 안 맺어요. 그러면 이슬 맺는 것들은 우리가 11일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 지금 아까 이래 오다가 송이를 만져보니까 송이가 헐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다행히 알이 잘 차 있는데 아래쪽에 제가 들어오면서 잡아보니까 송이가 헐금해요. 훌렁훌렁 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데 보면 가지는 많은데 포도가 없거든요. 가지는 많은데 포도가 없다는 거죠. 왜 없어졌냐는 거죠. 송이가 안 좋아서 잘난 거냐. 송이가 자른 것도 덜어 있고 그리고 아예 안 물고 나왔대. 그러면 전년도에 영양이 부족해서 안 물고 나온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단초 전쟁을 해가지고 꽃눈이 없는 상태에 유지된다. 그 말은 초기에 잎이 두께가 얇으면 안에 잎들이 영양을 제 역할을 못해요. 꽃눈 분할을 못해요. 안쪽에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요 잎이 영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요 잎은 뿌리에서 영양을 먹고 조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못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잎에다가 초기 잎에 연면십이라면 이때 연면십 해주면 잎이 두꺼워져서 잎이 더 자라지고 잎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잎이 뿌리를 단단히 박아가지고 어린 잎들이 우리가 알속기라고 뒤에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린 잎이 기부 쪽에 있는 잎이 두껍고 단단해야만이 그 영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꽃눈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런 안에 잎들이 홀라당홀랑 흘러버리고 그러면 이래
가지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도 나오겠죠. 그 말은 그거는 겨울에 또 탈수라든지 동해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초기 잎의 크기와 두께에 의해서 기부 쪽에 꽂는 분화도 많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잎의 두께 여기서 그 세포 분열에 포도 알의 크기가 필요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가지치기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듬해 그 일액이 흐르고 안 흐르고 결정되겠죠. 우리 전쟁은 이파리가 큰 것이 좋은 것입니까? 큰 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래 포도를 한 4송이도 따면 되잖아요. 크면. 아니 그러니까 이파리가 크면 좋은 거냐? 크면 알이 크죠. 크면 잎이 작으면 알이 작죠. 크면 좋은 거예요. 그죠? 포도 알이 큰 게 나오니까. 잎이 작으면 작은 게 나오니까. 3월 2월 말경에 했나 3월 초에 했나 모르겠네. 전쟁을 해. 그러면 그때 전쟁에서 봄에 수액이 안 새던가 예. 새죠. 예.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하려고. 그래서 단풍 들이기를 해서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잘라버려요. 단풍이. 그리고 단풍 들이기를 할 때 잎이 끝이 요래 말라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땅에 비료기가 없어가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도에 그 가을에 잎이 오실라 들어가던 거 아니면 단풍이 들던가요? 아니 시퍼렇게 있을 때 그냥 다 추워져갖고 그냥 다 떨어진 거죠. 갑자기 냉이와 갑자기 냉이 온 게 아니고 포도 따고 며칠 만에 그것들 있죠. 작년에 포도를 10월 15일까지 땄고요. 예. 그리고 11월 얼마인가 그때 11월 5일경에 전설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퍼렇게 있었는데 예. 갑자기 그냥 다 노래져갖고 그냥 한 거예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얼어버렸다. 얼은 거지 다. 예, 그리 됐다면 여기 우리 밭에서는 자기가 자랄 대사정에 못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이러면 하는 거예요. 질소 부족으로서 과실을 키우고 난 다음에 과실을 키우면서도 온도가 내려가면 지 스스로 단풍을 들거든요. 근데 그 단풍 드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 질소 부족이 있어. 잎 두께가 얇아서 못해요. 그 위에는 작년에도 요래 타스럽게 똥이 나는가요? 탄 거 이파리 탄 거. 예. 작년에는 여름에도 많이 탔죠 잎이. 예. 그래서 타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규산을 줬는데 그럼 석회를 가지고 경도는 가지고 있는데 질소가 부족해서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왜냐면은 예. 물어보는 사람마다 예. 요수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수를 일치 안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잎들이 보면 이 정도면 장애가 심해야 되는데 규산을 줘갖고 이게 잘 안 죽고 있어요. 그럼 경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석회암질에 사는 요 본성을 살려냈는데 그러면 질소 비료를 안 좋은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포도 알을 보면 또 가리가 있다는 거죠. 빨개지고 있다는 거죠. 가리 준 거는 3일 전인가. 아니요. 퇴비를 줘도 가리가 들어오고. 퇴비에서. 예. 옛날에 굉장한 것들이 살아있고. 퇴비는 많이 했어요. 예, 그 퇴비 많이 주면 나중에 되면 농사 망치고 간대요. 가리 가다 돼가지고 봄에 수 나올 때 송이가 휘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가리 가다죠. 거기도 또 우리가 우리 밑에 관수 수유고 여기에다가 또 혹시 미생물을 준다든지. 미생물을 꾸준히 줬죠. 그럼 농사 망할지만 골라요. 미생물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줬지. 포도밭에 일주일에 미생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줬으면 그 가리 가다대가 우리가 원했던 상품이 안 나와요. 꼭 목적을 대야 되는데 그놈들이 여기 와서 뭘 먹겠습니까? 질소를 질소. 예, 봄에 미생물 준 것들이 송이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소는 주지도 않고 질소 먹어 치우는 것만 계속 준 거네. 그렇죠. 그럼 그게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인산가리를 분해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포도밭에는 꼭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다른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꼭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야 되겠다. 그렇지. 예, 잘 되는 건 정확하게 규선까지 잘 했는데 100평당 12포가 있어도 규선을 많이 쓰고 잘한 거라. 요것보다 훨씬 작게 써도 경산이 잘 됐거든요. 그 집에는 두 밭 1600평하고 600평 좀 더 되는 거하고 합해가지고 1250평에 봉지를 한 3만 장 쌌거든요. 1200평에 3만 장. 내년에는 더 싸라 그랬죠. 600평에 한 2만 장씩 싸라 그랬죠. 우리 이거 3000평에 15,000개. 28,400장 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되면 3분의 1도 못 딴 거지. 1200평에 3만 장을 쌌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송이가 그 집에 이렇게 다 커요. 한 70%에서 한 80%, 70% 정도는 아마 1kg 이상 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잘못됐나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라. 그렇죠. 예.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는 뿌리가 할 수 없던 일을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뿌리가 할 수 없던 일이 이전에는 뭐냐? 전년도에 단풍이 잘 들어가 수액이 안 빠져야 돼요. 그럼 단풍이 덜 무렵에 전정을 해야 되는데 이파리 다 떨어지거나 하면 자기가 자른 자리가 마무리가 안 돼요. 진이 나와서 막아야 되거든요. 요거 탁 자르고 나면 이파리가 있을 땐 진이 나와요. 여름에 여기 약간 가지가 굳어서 자르면 진이 나오죠. 그치. 예. 그 자기 구멍이 뚫렸거든요. 포도가지는 제가 강의 중에 한 1m짜리를 굵은 거를 침발라가 불면 바람이 새요. 제주도 키위 같은 거, 요거 같은 거 1m 약 50짜리를 제가 불어요. 그럼 거기에 침발라가 불면 폭격폭격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종들은 단풍이 들 때 전정해서 수액이 안 빠지게 해야 돼요. 진을 막아야 돼. 그럼 네. 가을에 막아야 돼. 이거 가을에 일찍 전정을 해서 막아야 돼. 지가 지 몸으로 틀어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비닐을 안 까니까 참 그 기본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봄에 냉해가 온다면 포도에 봄에 로타를 쳐가지고 뿔을 확 잘라버리게. 노타리 쳤어요 봄에. 로타를 쳐보면 순이 늦게 나오니까 봄 냉해를 아닙니다. 순이 늦게 나오니까 그거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문제를 거예요. 예. 그 이제 퇴비도 주는 게 좋긴 하나, 그 퇴비 속에 닭똥을 줬다면 제일 염이 많고, 대이똥이 그 다음이고, 소똥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소똥 주는 게 그나마 좀 낫다는 거지. 닭똥 줬지요. 닭똥 주라 그래가지고. 그 여기 빨개진 게 그 닭똥이 개분의 그 칼이 있습니다. 몇 년 안 주면 이게 농사 안 됐어요. 올해는 그좀 걸음하지 말아야 되겠네. 제주도에 밀감밭에 닭똥 좁으면 이파리 오르지 안 돼. 몇 년 가요, 그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년 가도 안 풀려요. 그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이런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고 제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농업을 자세히 보면 이제는 농업인은, 우리 농가는 경영자예요. 자기 경지 면적을 자기 손으로 못하는 농가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경영자가 돼 있어요. 경영자는 기술력과 정보력이 많아야 돼요. 근데 경영자가 기술력과 정보력이 없으면 그 경영에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을 못하는 거죠. 거의 농촌의 그 규모가 조금만 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손으로 다 못하죠. 규모가 우리 손으로 다 못해요. 그러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내 앞만 딱 보고 있으면 이제 이거는 위험한 단계예요. 사방팔방을 다 보고
경영해야 돼. 그래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걸 권리가 썼는데 그게 깎꿀잡이했다. 도로. 다 물어보고 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전체를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인마스케치 봄에 비료를 가져가야 될 게 이시값이 한 2.5 정도 내외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시가 여름에 1.8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런 기준에서 우리가 비료를 줘가 좀 먹다가 이 곡선으로 포물선을 그래야 이렇게 그래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 비료가 맥시마는 얼마고 줄어들 때는 얼마고 이 포물선 그래야겠죠. 이거는 봄이고 이거는 여름이고. 그래서 수확 때에 대해서 또 비료를 늘리면 이 성장을 하겠죠. 그럼 당이 맛이 떨어지겠죠. 품질이. 그래서 수확 때는 비료를 함부로 늘릴 수 없으나 지금 상태라면 얘가 그래 좋은 상태로 못 간다는 거죠. 왜? 가리 성분은 많이 있으나 질소 성분이 딸려서 품질이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 그럼 가리 성분을 보완하는 건 질소라는 거죠. 그럼 밭에 청태가 새파랗게 끼는 걸 보면 인산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가리가 있는 걸 어디에서 표현하냐면 요 이파리로 끄집어내 보면 심줄이 빨간 경우가 많아요. 잎이 탄다든지. 그런데 요게 규산을 써놓으니까 심줄이 표가 안 나요. 규산을 써놓으니까 그 경산에 거기 600평의 요소를 한 18포 정도 씁니다. 그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터나요. 근데 요소 주는 시기라던가 이런 걸 좀 말씀하셔야 돼요. 봄에서는 보면 눈 날 때 주면 돼요. 눈 날 때야 뿌리가 같이 나오니까. 근데 하우스에다가 이 노지에는 뭐 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쉽게 나가는데 하우스에는 그거 과다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줘도?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 돼서 그렇진 않아요. 비료는 극이 있어요. 우리가 비료의 극이란 게 인산과 가리와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전극이에요.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질소가 달라붙을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주가 비료를 달라붙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흙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도망 잘 안 가요. 논에 모내기를 해도 잘 도망 안 가요. 근데 질소는 오래 못 가요. 거기다 도망가 버리고 마이너스 전극이 돼가 물 따라 가버려. 유기물에 겨우 조금 달라붙지 그거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주면 얘들도 가던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흡수돼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줬을 때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기준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 봄에 잎의 연면 시비는 일주일 만에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 이파리가 여기에서 끄집어내 보면 잎이 커야 될 게 더 작은 거 있죠. 쪼그러져 가지고 여기 잎이 크다가 여기 갑자기 작아진 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 잎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잎이 쪼글쪼글해지면 바이러도 이야기하죠.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하는 거예요. 가리 가다에서 고온 열상에서 잎이 쪼그러진 건데 그렇게 될 때 이 안에 알들이 조그만하게 나오다가 경화가 돼요. 그래서 쬐끄만 알들이 돌포도 같은 게 생겨요. 제일 작은 알들이 안 크고 있는 거, 멈춰 있는 거. 그거는 요 위치, 중간 위치에 잎이 쪼그러졌다.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러면 가리 가다 고온열상은 미생물 줄 때 많이 발생하더라. 가리 가다 고온열상. 가리 가다 고온열상 되면 포도알이 쬐끄만한 것들이 쌀알 만한 것 있죠. 그것들이 있어. 그거 잘라내준다고 또 인건비 들잖아요. 그 갈리고 나면 또 송이가 또 틀어지고 송이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솟아오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생장점에 잎이 쪼그러진 거나 그가 동일한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될 때는 잎에다 맹물십이라면 풀려요. 그래서
쿨러가 위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잎에다가 맹물을 때로는 뿌려줘야 된다. 왜? 잎을 크게 키우는 목적도 있고 잎의 크기를, 그 다음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막아낼 때도 있고, 그리고 연면 시비량을 횟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때는 뿌리가 잎을 못 키우기 때문에 잎이 스스로 커야 된다. 그거는 잎의 연면십에서 잎이 커서 잎의 두께에서 뿌리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으냐? 그 순 많이 나오는 거지 안에 잘못 만들어 있으면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포도는 작고 도장지만 자꾸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봄에 초기 잎의 크기와 두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연면십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이러드란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 무식한 놈들이. 그 말은 누가 일본에서 만들어낸 놈 없겠죠? 모르면 일본 애들 만들어 오는 것들이 바이러스가 그래요.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바이러드가 아니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잎이 쪼그러졌다. 그 시기에 포도 송이에 자날이 조그마한 게 생겼다. 쌀을 맡은 게. 그 우리는 돌포도를 또 촉군다고 인건비 내려. 그럼 그게 심해지면 우리는 송이를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주 원인들은 가리가 땅에 많아도 일어나고 미생물을 그 시기에 줘도 잘 일어나더라. 그리고 봄에 그 시기에 여기는 그래 장애가 많이 안 일어났던 원인이 로타리를 잘라버리니까 못 먹는 거죠. 로타리치가 뿌리를 잘라버리니까 그때에 닭똥비를 함부로 못 먹어요. 그 뒤에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닭똥을 줬다면 가리가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풀렸단 말이에요. 풀린 거는 누가? 규산이 푸는 거예요. 석회암지대에 사는 고유의 특성을 우리는 잘해준 거죠. 그러나 닭똥은 또 다르게 나쁘게 나타나요. 그 뒤에 질소를 안 줬어. 질소가 부족하니까 잎이 보실해지고 가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는 껍질이 빨개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가리가 가다 되면 과피가 더워서 안 크는 경우에 열가 생겨버리게 돼요. 과피가 안 큰단 말은 복숭아 같은 거 봄에 퇴비 주고 NK 뿌리 놓으면 복숭아 크다가 멈춰요. 빨갛게 색이 나요. 그 말은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에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된 것들은 색이 먼저 나요. 그건 요소를 주고 풀어주면 복숭이 쑥 커요. 근데 우리 포도에도 가리가 많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래요. 가리가 많으니까 더위를 많이 타게 돼요. 더위를 식히는 석회종의 규산이 많이 들어있으나 문제는 닭똥이 가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대요. 그 닭똥량을 줄여야 돼요. 닭똥 퇴비. 네, 그래서 개분이 많이 들어가서 장애를 주고 있다. 입순아 걸음 가져가지 마라. 입순아 올해 걸음 가져가지 마.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야 된다. 그 크기는 언제 잎이 나와서 결정한다. 전년도에 에너지를 해서 순이 크게 나오고 잎이 크게 나오면 체내적인 양분이라는 거죠. 그 영향으로서 우리는 봄에 잎을 키울 수 있는 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체내 저항 양분의 영향으로서. 그래서 봄순이 굵어야만이 포도는 커진다. 봄순이 굵어야. 그러면 포도가 우리가 이파리가 이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뭐 이거 3절적 심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해요. 올해 꽃을 한 번을 피우기 위해서 예. 그 화수 정리하고서 예. 일단은 그때 순을 다 잘라버렸어요. 예. 잘라오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지베린 처리하고서부터 키운 거지. 예.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마디에 가다가 마디가 한 개씩 짧은 마디가 있어요. 예. 여기 여기 잘로 간 자리가, 여기도 잘로 간 자리가, 여기 잘로 간 자리가 나와요. 마디가 잘 나가도 잘로 해요. 그 말은 그쪽의 시기에 우리가 관주를 했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자리 한 개씩 짤막한 자리 나오거든요. 순이 짧아요.
짧아지 가지고 일부 장애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래도 잎은 많이 캐놓은 게 없어요. 그 봄에 쭈그러진 잎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잎이 쪼그러진 잎들이. 바이러드 하는 잎 있잖아요. 그런 잎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미생물하고 죽음하면 그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순이 마디가 짧아진 것들,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마디가 짧은 자리 있거든요. 요 짧아지면 요 잎이 장애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에 마디가 짧아진 저 시기에 요 사이에 그 송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요 마디가 짧아지거든요. 그럼 송이가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빠지더라. 그래서 지금 포도가 잘못되고 잘되고를 미리 우리는 예측해서 농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료값을 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비료를 계속 양을 늘린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맥시만에 한 번씩 이래 슬럼프를 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알아들었어요. 예, 주기적으로. 네. 예, 그래서 봄에 여름에 네. 기준값. 그래서 잎은 펴져 있어야 살이 찐 거고, 잎이 두꺼우면 진녹형이 나와야 된다. 진녹형. 봄에 이슬을 맺으면 안 된다. 이슬을 맺으면 배고파서 그거는 제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슬이 맺히길래 그때부터 요소를 준 거예요. 그때 요소를 이제 거기다가 반포씩 타가지고 500에다가 네. 반포 타가지고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줬더니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주고 나서 그 이튿날 물방울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 그렇지, 이슬이 안 맺죠. 예. 예. 이슬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시기에 비료를 좀 더 줬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품질이 좋았을 건데 그 시기에 비료가 좀 값이 낮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올해까지 이제 올해 4년 차인데 예. 비료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 또 말을 잘 들어야 남의 말을 내가 그래서 비료 주면 절대 안 준다 해서 절대 안 준 거죠, 비료를. 예. 그래서 그 생산량이 여기는 평수 대비 생산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 굵기는 굵은데 포도가 맺히지 않은 거 있고 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들, 우리가 절간을 이거 마디에 이 사슴뿔따기처럼 커지면 안 된다고, 사슴뿔처럼 커지면 안 된다고 너무 단초 전쟁을. 그래 다 단초 전쟁이라서 그래서 한눈 남기고 다 한눈 전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 나와야 되지 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 예, 이게 막 2개씩 물고 나와서 다 잘라냈어요. 지금 반 잘라낸 거예요. 반 포도를. 예, 포도를 알 쏟다 말고 예. 알 쏟다 말고 반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냥 여기 시퍼렇게 잘라냈는데 송이를 잘랐다. 네, 손을 다 잘라낸 거죠. 이만한 것들을 다. 왜냐면 나무가 못 견딘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비료만 줬으면 이파리 그 석장이면 1kg 키울 수 있거든요. 이파리 석장이면 12장이면 4kg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쌓인 것은 거의 이제 가지 하나 다는 걸로 다 교육을 하는데 이게 2개씩 다뤄도 상관없는 겁니까? 4kg까지 다를 거예요. 가지 하나에다가? 예, 굵기만 굵으면 4kg 다를 거예요. 4kg 4송이 5송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비료를 맞춰줘야 되고. 예, 12량만 맞추면 12량만 맞추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이상의 식물이 일을 한다. 알겠어요 이제. 예. 그러면은 그 요소를 이제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연면 시비. 그건 함부로 하라 소리 안 해요. 잘못하면 뿌리에 비료 줘야 되니까 안 주고 위에만 주고 있으면 나중에 농사 망쳐버려요. 후반기에는 7월 중순 넘어가서는 연면 시비 요소 안 되면 하라 그러는데
함부로 위에다가 요소로 깔짝거리다가 난리되면 농사가 망쳐요. 뿌리의 적정량 이식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땅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포도 뿌리가 어디 있어요? 땅 밑에 있죠. 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상부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봄에는 지가 힘이 약할 때는 연면 시비가 100%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름으로 갈수록 연면 시비는 한 20-30%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가을에 가서는 얘를 맛을 내고 품질이 좋고 하는데 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키웠을 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게 황금어농부에서 개발한 게 단감에서 개발했는데 단감에다가 비료를 줘도 단감이 감이 안 커지더라. 그럼 여기 세포라는 요 시기에 활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뿌리가 더 됐어. 그럼 이미 5월 10일 되면 감농사는 다 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비료를 빨아먹어. 그러면 봄수는 쬐끄만 하고 도장지만 많이 난다. 그러면 이 포도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위에 보이죠? 포도는 비실이한데 도장지만 냅다 나고 있죠? 도장지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위로 새고 있어요. 들떠서. 그 말은 여기 꽃핀 자리 잎이 자그마해요. 가리가 많고. 그러면 포도를 더 달아도 동일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이거 작은 상태라도. 그럼 이파리 8장은 되거든. 8장이 되면 뭐 2송이 단다고 해서 무리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잎 두께만 유지해주면 돼요. 결국엔 잎 두께는, 잎의 두께는 포도가 전체가 먹고 남아있는 영양사라는 거죠. 남아있는 양소. 어떻게 해서 황금어농법에서는 600평에 1200평에 3만 장을 싸고 일반 재배 농가들은 그 양을 못 사냐는 거죠. 봉다리를 못 사는 게 아니고 못 익기까지 자르는 거지. 그 익혀낸다 소리 잎 두께가 유지만 되면 돼요. 그 잎 두께의 양은 잎은 자기가 일을 해서 가져온다. 그럼 가져오는 것 같으면 뿌리에 이시량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지와 간격이 너무 늘어져. 이 가지 간격이 뭐 많은 건 20cm 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포도가 한 송이 간격이 최소한 15cm 이상이 한 송이 달린다. 그 상주 송경시시 농장에 가면 이게 세 겹으로 포개 있어요. 한 겹, 두 번, 세 번 정도 쌓여 있어요. 그리고 덩굴 위에 이렇게 원주지가 두 개로 뻗치나. 그럼 포도가 여기 박스를 끌어가 붙여놨다고. 포도 박스를.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게도 생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떨어질 때 다시 복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봄에 우리 지역에서는 봄 냉해가 심하면 뿌리에 로타리 치는 게 좋은데 로타리 치고 나면 문제는 봄순이 힘이 없어요. 그럼 꽃핀 자리가 열매가 잎이 크기나 두께가 적으면 과가 대과를 못 만든다는 거죠. 지금 포도는 당브릭스 대과 송이 큰 거거든요. 그럼 삼수, 사수 뭐 사면서 가격이 다르죠. 그럼 예.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춰놔야 되겠죠. 이제는 지금 가격대가 샤이마스케치 판매되는 게 가격이 그래 안 비싸거든요. 2kg 마트 파는 것도 안 비싸요. 그럼 이제 양싸움으로 가야 돼. 양으로 갔다는 거죠. 양으로. 양으로 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출하를 잘한다 해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후로는 15,000대 이상 갈 시세가 없다는 거죠. 15,000 못 간다. 마트에 파는 가격이 15,000원대인데 마트에 팔리는 가격이 15,000원, 17,000원.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갈 때는 그거 싸겠죠. 그러면 그거 마트에 팔리는 게 당도가 없느냐? 이제는 당도 없으면 파는 거래가 안 돼. 소비자가 계속 쏟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는 포도 출하할 때 당브릭스를 스티커를 붙이고 보내야만 경제성이 높다는 거죠. 당브릭스를. 그리고 그림같이 예쁜 거 사진처럼 좋은 걸 그려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는 도태되겠죠. 올해도 뭐 샤이머드게 베네빌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올해도 지금도 우리는 출하된까지는 최대의 상품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타고 장애가 일어나는 건 많아요. 근데 잎이 두께하고 갱도 요 사이에요. 갱도와 두께. 그럼 갱도는 우리가 가져왔는데 두께를 못 가졌다. 두께는 질소라.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근데 질소만 있었더라면 요게 그 과피가 빨간색이 안 나오는데 질소가 부족하니까 익을 때 요게 더 많이 다른 데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포도가 요게 실금이 가고 있다. 지금요 요게 실금이 작은 실금이 가고 있죠. 그러면 작은 실금이 가고 있다 소리는 이 포도가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열상을 과육이 안 자랐다. 과피가 안 자라고 과육이 자라면 실금이 가가지고 약간 빨간 줄이 얇은 줄이 생길 수 있어요. 작년에 안 생기던가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어요. 그럼 올해만 일부 생깁니까? 작년에는 그냥 약간 노릇끼리하게 잘 익었어요. 익을 때 수확 때 물러지지 않을 거예요. 단단했고요. 단단했대요. 그러면 망고 향이 나고 제일 좋은 행태를 갔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한 게 있는가 뭔가예요. 올해 더 한 거는 작년엔 요수를 아예 한 번도 안 줬고 예.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한 게 작년엔 미생물만 줬어요. 미생물하고 그 비료 회사에서 파는 그 영양제 예. 그거만 천연파 관절 계속했다. 그 관주하고 연면 시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요소를 이제 좀 더 썼다는 거. 그럼 송이 크기는 작년하고 올해는 어떠세요? 알 크기가? 송이는 이제 올해가 엄청 크지요 작년보다. 그죠. 생산량은 늘었다. 예, 작년에는 몇 개 안 탔어요. 3년씩 많이 따도 되는데 많이 못 땄다는 거죠. 예, 못했어요. 작년에 뭐 다 얼어서 죽여갖고 다 잘라갖고 새로 키웠다니까 다. 아, 그랬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밭에서 퇴비를 줬는데 단풍이 안 된다는 거는 가을에 질소가 부족해서 단풍이 안 되는 거예요. 잎에 결국엔 잎 속에 탄수화물이 몸속에 축적이 돼야만이 잎 자루가 노화되가 떨어져요. 잎이. 근데 탄수화물이 축적이 안 되면 잎 자루가 안 떨어져요. 썰이 맞고 나도 잎이 딱 달라붙어 있다니까. 감나무 같은 경우 썰이 맞으면 확 떨어져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 썰이 맞고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썰이 맞은 데만 잎이 말라 꼬실러지고, 그 말은 몸속에 체내 저장양분을 탄수화물 축적을 못하면 안 떨어뜨리거든요. 이파리 있는 거 자꾸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이 단풍이 안 들면 몸속에 수분이 작아서 겨울에 탈수로 죽어요. 탈수로. 겨울에 얼어 죽었다 그랬는데 얼어 죽은 게 아니고 수분이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수분이 안 빠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겨울에도 물이 안 얼게 해갖고 겨울에 물을 흠뻑흠뻑 주면 좋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엔 줬어요. 여기를 12월 달에도 예. 뭐 물 주고 내일 또 줘야지 그랬다가 뭐다 몇 개 깨먹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김해 쪽에 가면 산딸기가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겨울비가 충분히 오지만 대풍년이 돼요. 풍년이 돼요. 왜? 겨울에 탈수분을 수분이 보충되니까 동해를 입은 게 없다는 거죠. 탈수된 게. 겨울에 해가 된 게 없다. 얼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탈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겨울에 물을 주고 그런 우리가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현재라면 플러스 전극의 필요는 많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극의 질소분이 부족하다. 예.
우리가 그 식물한테 비빔밥을 만들어주면 비빔밥에 밥이 제일 많아야 되죠. 식물한테 비빔밥을 보면 질소, 그 다음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물, 양념은 미량요소. 우리가 비빔밥 잘하는 사람 양념 그거 조금 넣어놨냐 별 차이는 없어요. 한 30분이면 됐죠. 근데 질소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바뀐 거죠. 포도 알이 커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겠지. 그럼 두께를 유지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딸렸다. 그럼 지금 이 잎 상태라면 충분히 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요소를 너무 겁을 냈다. 예, 요소만 겁을 안 냈더라면 이거는 포도가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그 원인은 닭똥 거는 뭐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가리 가다라서 지금 해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규산 준 거는 하늘 땅만큼 잘했다. 규산 준 거는 왜? 석회암 지대에 사는 거는 규산이란 돌가루를 줬으니까 요놈이 그 역할을 해줘. 요거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봄에 우리가 그 퇴비를 꼭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봄에 주는 것보다 가을에 주고 물을 뿌리가 좀 요 가리 성분은 우라네피, 가리 성분 좀 떠내라 보내보면 이런 피해가 좀 덜합니다. 아, 포도 따고서 줬어요? 포도 따고. 예. 아고 주되 퇴비를. 물을 흠뻑 주가 좀 빼내라 보내는데 근데 다 가진 않거든요.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떠내라 보내도 다 가진 않는다. 그래서 봄에 일찍 우리가 줘가지고 봄순 날 때 그 가리가 물을 줬을 때 먹으면 잎이 약간 오그러지는 것들이 나와요. 배나 당감이나 감 종류에서 보면 잎이 오그러져요. 그럼 잎이 오그러진다 소리는 그렇게 되면 그 과가 그래 많이 못 자라요. 과가 못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질소분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 그래서 봄이라면 우리는 그 퇴비 쓰는 거는 가을이 낫고 봄에는 가을에 뿌리가 흠뻑 뿌리지고, 우리가 상습설이 피해 보는 자리라면 상습 지고 봄에 로타리 쳐버려요. 그럼 순이 늦게 나오겠죠. 로타리 쳐보면 순이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글쎄, 올해는 그렇게 늦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로타리 보면 쳐도야. 예. 로타리 로타리도 일찍 치면 조금 늦게 쳤고, 일찍 친 거지. 일찍 친 거지. 일찍 치면 눈이 더 빨리 나와요. 아, 그래서 올해 일찍 나왔구나. 예. 딴에는 늦게 치던 거 일찍 땡겨 치겠죠. 예. 그래서 힘 많이 쓰려면 잘라보고 나면 힘을 못 쓰거든요. 로타리 칠 때 뿌리가 힘 많이 쓰려면 잘라보면 늦어져 버려요. 근데 일찍 잘라버리고 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밸런스 잡아요. 갑자기 탁 창해 주면 지가 복구를 못 하는데, 그래서 봄 내에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 봄에 또 맹물시, 여기 목맹시비하고 맹물시비를 해버리면 순이 빨리 나와요. 그거 근데 했어요, 올해. 빨리 나오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냉해를 막아야 돼요. 아니, 그 올해 봄에 이 순 나오기 전에 예. 2차적으로 살충제하고 살균제 따로따로 한 번씩 뿌리고, 그리고 또 혹시 그게 뭐 문제 생길까봐 물을 분무기로 물을 다 한 번씩 뿌렸어요, 그냥. 맹물을.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맹물 시비를 할 때는 그때는 한 30 이상 줘야만이 피부가 물을 먹어요. 피부를 부풀려 가지고 순을 고루 나오게 하는 거죠. 하우스 같은 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물을 뿌려라. 눈 나오기 전에. 그래야 순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노지에서는 그걸 함부로 하면 눈이 너무 빨리 나가 장애줘요. 그럼 눈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좋겠죠. 위에다가 천장에 쿨러가 있어가 물을 뿌려요. 그래서 봄 순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시비량이냐. 그래서 목매 시비는 한 2 내지 3회 정도 할 수 있어요. 목매 시비는. 그러면 피부로 먹은 영양소 때문에 봄 순이 굵게 출발하는 거죠. 그것도 영향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목매 시비는 그린 2리터에 물 500, 2리터에 설탕 5kg.
요걸 2 내지 3회 정도를 해주면 봄에 순 나기 전에 해주면 순이 고른하고 좋다. 일주일 간격을 해주면 된다. 그거는 순 나기 한 20일 전부터 한다. 요런 간격.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를 봄에 잘 이끌가 비료만 잘 먹이면 되거든요. 근데 순환이거든요. 근데 봄에는 항시 우리가 토양 분석이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봄에 왜 강의가 길게 돼 있냐면 봄에 선택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퇴비를 아무리 주나도 도장지만 많이 나지 열매 크게 하면 반대예요. 요 시기에 자랄 때고 요 시기 자랄 때 달라요. 그럼 이 시기 자랄 때 얘가 안 키우나면 얘는 적게 먹고 얘가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끝이. 그래서 끝이 다 굵게. 우리가 끝이 굵게 되거든. 그러면 봄에 연면십을 충분히 해줬다면 얘가 안쪽이 기부가 커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름에 도장순이 적게 나요. 그럼 여름에 도장순이 많이 나고 일이 배로 늘어난 거죠. 부초 많이 뜯었을 거잖아요. 부초 많았죠. 근데 작년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작년보다요. 올해는 일부러 키워야 되니까 올해는 예. 너무 짧게 잘라버려가지고 예. 새로 뽑아 올려야 되니까 또 너무 안 나와서 걱정을 했지요. 올여름에. 그 시기에 잘라보면 안 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크니까 안 나오니까 순이. 건드려 보면 그 시기에 안 자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면. 예. 어떤 건 안 자라죠. 야,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대로 멈춰. 예. 그 대가리 잘라보면 우리 풀도 대가리 탁 쳐보면 안 크는 거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순을 잘라버렸을 때 안 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생장점을 막아버리면 위로 안 크고 몸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손실이 생겨요. 키울 때 쭉 같이 키워줘요. 그러니까. 큰 것들만 자르면 되는데 작은 것들은 그냥 쭉 키워야 돼요. 똑같이 일렬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비료 주는 거와 연면 시비하는 거, 그 다음에 맹물 시비하는 거에서 이게 봄에 그 가리 가다 고온열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연면 시비는 목면 시비는 한 7일 정도 호야 돼. 근데 위에서 쿨러로 물을 뿌리면 3일 만에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물을 뿌리면 그럼 봄순을 더 강하게 키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맹물시비나 연면시비 안 하고 있거든요. 과를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죠. 비료를 먹는 시기가 우리가 정확하게 내 눈 나올 때 먹고 잎이 커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잎의 두께가 얇아서 뿌리가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에 있는 요 잎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잎을 두껍게 안 만들어 놓으면 잎이 영양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영양이 적게 가요. 뿌리에서 영양이 출발해서 잎으로 갔을 때 잎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가요. 그럼 많이 생산한 영양소는 어디로 가냐? 뿌리에서 영양을 많이 생산하는 걸 또 찾아가요. 그럼 이 두 개는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면시비 안 해주면 상부 우세성이 생겨가 위에 앞에만 자라요. 그럼 여기가 적게 자라는 거죠. 그럼 과가 잘 안 커요. 도장지는 많이 나는데 과가 안 큰다. 요거 알아내는데 제가 32년 걸렸어요. 그 단감밭에 비료를 많이 주면 가을에 가면 입맛해야 되냐? 그 절대 안 되더라고요. 21다시 복합비료를 3만 평에 2,000포를 끊어가 써봤거든요. 그 2,000포를 주고 나면 가을이 되면 그만 요만이 되는데 가을에 되면 가면 짤매네. 그 내는 분명히 비료를 줬고 가을에는 작고 그래서 요즘은 비료도 가짜라 만들었다. 내년에는 요소로 주면 이따 맞을 거다. 그래서 요소로 또 그 다음에 2,000포를 줘봤어. 내 나무에 요소를 한 포를 줘도 감은 크지 않다. 그럼 우리는 로타리 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포도를 적게 키우는 방법을 했다는 거죠. 뿌리를 한번 잘랐으니까. 그럼 힘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럼 안에 잎이 전다 작다는 거죠. 거기다가 비료까지 안 주면 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로타리치가 잘랐으면 순이 늦게 나오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럼 봄 냉해를 막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순이 나왔을 때 연면시비가 계속 키워줘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마디가 어떤 거 쭉쭉 늘어진 거 있죠. 마디가 쭉쭉 늘어진 거는 잎 두께가 크기는 커도 두께가 얇아서 비료가 부족하다 마디가 늘어지는 거죠. 비료를 적게 주면 마디가 늘어진다.
고추밭에 비료를 적게 주면 고추 키가 커버리거든요. 근데 고추의 비료를 적정 이식값 중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놓은 거거든요. 한꺼번에 4대 계절의 이식값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모든 걸 차근차근 그걸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연면 시비 안 하고 대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만큼 도장지만 크더라는 거죠. 그거 하나 그거 비료 주고 나서도 못 찾았어요. 그 또 세월이 가서 그 다음에 감밭에 가서 감의 잎의 크기와 감의 크기를 다 센티미터 재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데이터를 끄집어내니까 그 책에 보면 4대 공식을 개발하는 거죠. 그 식물에도 공식을 개발하고 땅에도 공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을 대합하면 맞아지도록. 그럼 아주 합리적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비료를 겨울에는 얼마 주고 여름에 얼마 주고 이게 다 데이터 낸 거죠. 그런 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이론이 되도록. 그 누 제삿날 뒤에 뭐 비료 줘라, 퇴비 줘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된다. 뭐 상반기가 요 정도의 강의 내용입니다. 상반기가. 그런데 이 상반기에 초기 연면 시비에 따라서 앞에 도장지가 발생량이 줄어들어요. 상부우시에서 안 생겨요. 아랫잎도 일을 잘하고 있으면 비료를 공급받아서 과일을 잘 키우는데 도장지만 잘 크고 과일이 안 크는 경우가 제가 비료를 주고 과일을 상품을 못 만들었다 하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연면심의 목적이 요 안에 잎들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요것들이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가 영양을 많이 공급받아요. 얘가 영양 공급받으면 얘들은 적게 자라게 돼요. 상부실이 줄어요. 그런 경향이 벌어지고 여기 상반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받겠습니다. 상반기. 그러면 그 하우스 같은 데도 그렇게 요소 같은 걸 많이 줘도 상관이 없는지요? 측정기로 이식값을 대가 줘야죠. 비료를 측정해서. 하우스 같은 데는 이제 되게 주면 그 이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시가 쌓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많이 줘서 쌓인 거죠. 먹고 남았어.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예. 뭐 질소를 확보하는데 예. 꼭 요소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미노산 같은 걸로 대처가 되는지. 예. 안 되진 않습니다. 됩니다. 식물은 먹고 결과만 낼 뿐이지. 결과만. 우리가 사용하는 부자재가 가격이 제일 싼 게 우리가 우분, 돈분, 개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라든지 이렇게 갖다는 제일 부자재 싼 게 이제 우리가 비료죠.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복합 비료. 그렇게 그 기준에서 우리가 그 비료를 공급하는 게 제일 일손이 적게 들죠. 다른 걸로 해도 이제 대처는 되기는 된다.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고도 기름을 만들어가 있잖아요. 살을 찌고 풀 먹고도 그 풀 속에 잎 속에 내나 여기 있는 게 탄수화물 똑같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이 바뀌어서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역으로 분해하면 내나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지금 아미노산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아미노산 준 거 역으로 분해하면 또 아미노산 만들어지잖아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똑같습니다. 그게 원리는 앞으로 분해 하나 뒤로 분해 하나 같다는 거죠. 그 질소를 분해해 가지고 광합성에서 만들어서 식물이 만드는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줘서 만드는 거죠. 근데 콩가스 식물은 자기가 질소를 만들어내잖아요. 뿌리 혹 박테리아에서. 못 만들어낸 만큼 우리는 보충해 주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미노산을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농도나 예측을 좀 못할 경우가 있다. 비료는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맞추기 쉬운데
아미노산이나 그것들은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못 맞출 때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하우스에서 겨울에는 이 식값이 더 높아야 돼. 왜 그러냐면 흡수하는 광합성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료를 더 줘야 돼. 겨울에는 우리가 햇빛이 작으니까 비료 더 적게 줘야 되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파프리카를 심어 가지고 네덜란드 방법으로 키우면 네덜란드보다 훨씬 적게 따요. 그거는 네덜란드는 흡수 시간이 많고 그거는 팽당 120kg 따면 우리 한국 80kg 밖에 못 따요. 그거는 우리도 겨울에 이 식값을 더 올려주면 흡수 시간이 짧을 때 비료량 더 주면 많이 따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겨울에는 비료를 더 먹어야 됩니다. 하우스 하면 절간이 빠져버리잖아요. 절간이 빠진 이유는 비료가 부족하면 늘어져 버려요. 마디가. 비료가 적정량이 있으면 이슬 안 맺죠.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내가 직접 느껴봤어요. 배가 고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요소 먹고 나니까 눈물을 떡 그치죠. 그리고 눈물 안 흘리는 게 지금 소위 생산단위다. 근데 우리는 최소위 생산단위도 못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잎이 두껍고 엠보싱이 나오면 이제부터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최고의 생산단위다. 이런 규격이나 방법을 모르니까 다 계속 가짜라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파리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것들이 비 맞아가지고 이 고실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비 맞아가 이것들이 왜 이파리가 고실에 들어갔냐면 여기에 그 비를 맞으니까 잎이 이렇게 망거리 들어가잖아요. 흰가루병, 끝에 노란 건 녹균병, 잿빛곰팡이. 잎이 살이 빠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가 맞으니까 영양소가 이동을 많이 했겠죠. 어디로 가면 뿌리로 가버린 거예요. 뿌리로 가고 이 잎 속에서 보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잎은 다 죽어도 뭐 큰 우리 생육에 큰 장애가 없으니까 이건 약 칠 필요도 없어요. 요놈이 안 돼 다른 데 가서 붙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안에 흰가루병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약 줬어요. 이거 덥시라서. 요수 줘야지, 이거 줘야지, 비료 줘야지. 왜 그거다 그거 주냐고 쓸데없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슬을 뱉을 때 나온 게 뭐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요. 거기에 잿빛곰팡이 생겨요. 잿빛곰팡이는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뚫어요, 자기를. 이걸 식물체를 촉수로 박아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먹어요. 잿빛곰팡이는 놈은. 잿빛곰팡이가 원래 생길 때는 잎에서 뱉어낸 이슬,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뿌리에서 가져온 거 물에 양수분에 섞여있던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그게 요 맺히면 잿빛곰팡이병. 그 비가 와가지고 이 영양이 뿌리로 가버리고 이 잎에 영양이 보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얇으니까 이 안에 더 영양이 부족한 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 얘가 얇으면 비료물이 와도 못 먹어요. 두꺼운 놈은 자기 걸 먹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죠. 눈물 흘리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식물이 그걸 갖다가 아무도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의 잿빛곰팡이는 눈물 흘릴 때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럼 요 놈이 먹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 거고, 그런다고 해서 얘가 촉수를 길게 안 뻗으면 다른 데 못 가요. 요걸 약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요 약 치는 것보다 차라리 뿌리에 비료 주는 게 낫겠죠. 균형 시비해서 잿빛곰팡이가 발생을 못하게 하는 거죠. 농약으로 계속 방제를 하면 천문학적인 매일 돈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녹균병은 어떻게? 잎이 얇아지고서 가리 성분 때문에 그 자리에 세포가 죽은 거예요, 노랗게. 그럼 녹균병. 그래서 흰가루병은 영양이 없으니까 요 뒤에 흰가루 같은 게 도둑도둑 붙어 있어요. 근데 요 놈은 설탕 뿌리 좀 죽고, 요 놈은 조금 먹었다 해서 안으로 못 가니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안으로 못 가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탕 뿌리면 흰가루가 죽어요? 그렇죠. 유튜브 방송 좀 보세요. 설탕
질통에 120g부터 죽어요. 흰가루가. 설탕 300g 치면 흰가루 죽고 다시 안 생겨. 흰가루병 약 치면 흰가루 잘 죽던가요? 금방 살아나지. 그래서 흰가루를 면밀히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전착제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거기에다가 설탕 농도를 맞춰서 살포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살포하게 되면 포도봉지가 오염이 돼요. 지금 포도봉지 여기도 좀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 포도봉지에 우리는 어떤 영양성분을 살포해서 여기 묻어서 곰팡이가 폈다 소리거든요. 포도봉지가. 포도봉지가 곰팡이 핀 거는 포도봉지에 곰팡이 핀 거지 잿빛 곰팡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살포했던 영양성분에서 곰팡이 핀 거는 큰 해가 안 돼요. 그건 잿빛 곰팡이 원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미노산의 성질이 많으면 잿빛 곰팡이가 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연면시베가 조그만 아미노산이 있다고 해서 잿빛 곰팡이가 봉지에 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수분이 부족해서. 봉지는 건조하니까. 그런데 설탕으로 살포했을 때 검게 끓음처럼 피는 곰팡이는 빵에 피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식물체를 절대 못 먹어요. 근데 식물체를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가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곰팡이 기운들이. 탄저병이나 저런 것들은 뿌치가 낙엽병 이런 걸 전문병 그건 뚫고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피는 곰팡이 종류에서는 잿빛 곰팡이는 식물체를 뚫고 들어가고, 근데 빵에 피는 곰팡이, 까만 곰팡이는 식물체에 안 들어간다. 당분만 곰팡이에 피서 먹고 소멸된다. 요 소멸. 근데 그 당분이 검은 곰팡이가 끓으면 앉으면 그게 우리 포도 꼭지를 빼이 들어가면 포도 아래 검은 때가 끼인다. 그래서 봉지를 단단히 싸야만이 연면시할 때 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봄에 녹두알 만할 때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봉지 싸고는 설탕을 쓸 수 있다. 그 복숭아에다가 설탕을 써버리면 복숭아 틀에 설탕이 배기가 검게 때가 껴요. 곰팡이 피고 털복숭. 그런데 식물에 따라서는 장애가 된다. 사과가 지금 커 있는데 그 설탕을 치면 이게 쪼르륵 맺혀 가지고 장애가 돼요. 그럼 소량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는 다르다. 지금 후반기 농사는 골드 칼라만 쓴다. 연면시베 영양 성분은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쓰는데, 그린은 성장용, 칼라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후반기에 쓴다. 그런데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다. 영양제가 농사 전반을 짓는 거 아니다. 도움 주는 거지. 맛이나 품질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전체 농사에는 기여하는 거는 우리가 품질에서 기여하는 부분 크나 이걸 전체를 바꾸지 못한다. 왜? 여기에 뿌리가 지금 이 밭에는 요소가 더 급한 거지 영양제가 급한 건 아니라. 영양제는 들어가서 뿌리를 도와주겠죠. 근데 위에 영양제만 치고 있어 영양제가 며칠 가겠어요? 못 간다는 거죠. 도움은 되는 거는 맞으나 그게 전부 이 농사를 다 짓는 걸로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영양제는 가스레인지 키워놓고 냄비에 올려가 끓여보면 알아요. 남아있는 거 몇 숟가락 안 되거든요. 그게 영양제의 진실이에요. 냄비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아가고 없는 거는 뭡니까? 호르몬. 남아있는 거는 비료 성분.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와 도움은 되긴 하나, 그러나 품질에서는 전혀 다르다. 황금알 농부한 사과는 지금도 깎아라면 뽀얗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은 한번 사용하면 절대 놓치지 못해. 사용할 때하고 안 할 때 맛이 완전히 이리 바뀌어버립니다. 식감이. 무게도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포동 아이가 배꼽이 약간 꺼졌잖아요. 알이. 칼 없습니까? 칼. 네.
지금 이게 당이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이제 요건 다 맥혀가요. 당이. 근데 여기 다 맥히고 그 다음에 요 배꼽이 톡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 늘어나는데 지금 얘가 당이 안 오르고 배꼽이 안에 살이 꼭 못 차는 거는 아직까지 제이카를 못한다. 그럼 그 말은 입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도 아직까지 더 남았는데 잎은 자꾸 손상을 입기 때문에 키우는데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잎을 두껍게 해줘라.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가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농장에는 요소만 주면 되는데 다른 농가들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가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가리가 많으면 요 심줄이 빨갛거든요. 심줄이 빨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주용 비료를 준다면 20, 20짜리 20에 20에 20짜리 그걸 100평에 3kg에서 한 5kg 정도는 줘도 되겠다. 뭐 3kg씩 한 열흘에서 한 보름 간격을 한 2번 정도 주면 아마 잎이 살이 안 찌겠느냐. 지금 가리가 많으면 요 심줄이 빨개요. 봄에는 아마 여기 빨갰을 건데 뒤에는 지금 풀렸어요. 봄에는 여기 빨갰을 건데 봄에는 심줄이 빨갰는데 뭐 때문에 풀렸냐? 규산 때문에 풀렸죠. 석회 때문에 풀렸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잎에 심줄이 빨간 게 없기 때문에 가리 가다로는 지금 안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가리 가다가. 그럼 가리 가다가 아니라면 과일에는 가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잎에서는 가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료를 줘야 됩니다. 20, 20짜리 20에 20에 20 물에타 비료 그 비료를 100평당 한 3kg씩 예, 지금 포도는 많이 안 열려도 그 정도 줘도 괜찮아요. 그게 또 가을에 수확 이후에 단풍 들인 데 역할을 하니까 좋겠다. 그리고 골드 컬러를 연면 시비하면 품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얘가 무게가 지금 더 나가려고 하면 알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과육을 잘랐을 때 조금 얼먹은 것 같다. 얼먹은 것 같다는 세포는 살아있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말은 잎이 지금 진녹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안에 알이 얼먹은 것처럼 우리가 포도알은 누리팅팅하게 멀컹거리도 복구식이 돼요. 근데 복구가 안 되는 세포가 죽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얼먹은 것 같이 우리가 열과 인상 이거 우리 수박 같은 피수박 같은 거죠.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포도는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물렁물렁해도 살려낼 수 있답니다. 포도는. 그 말은 질소만 보충되는 게 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지금 가리도 필요하다 얘. 그 분명히 개분을 많이 줘서 가리가 많은데 그 가리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근데 여기 규산이 잡은 거죠. 규산 석회 종류가 자기의 석함지대 그러거나 아니면 이 땅이 비록기가 땅을 잘 샌다든지 이게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좀 샌다든지 예, 물 빠짐이 좋죠. 근데 물 빠짐이 좋아도 인산은 튀어나오잖아요. 인산이 새빨게 나오잖아요. 그 인산은 있다. 그래서 비료는 지금 현재라면 후반기에 여기는 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쓸 수 있고 설탕을 쓰는 거는 500g에서 최고 3kg까지 쓸 수 있는데 3kg 쓰면 봉지가 많이 오인대요. 봉지에 뭐 까내비는 건데. 그래도 또 여기 솜이 타고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봉지 잘못 싸가지고. 그래서 설탕 양은 알아서 써야 됩니다. 너무 많이 늘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번 달에 예. 7월 달인가? 잠깐만요. 7월 달에 7월 달인 것 같은데 7월 달에 5포 줬어요. 5포. 뭘 다섯 퍼졌어요? 설탕 10kg짜리 5개.
연면 11에. 연 10kg짜리 5개, 연면 11호. 예. 연면 11호. 7월달에. 예, 그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물 500에 몇 킬로 썼어요? 500에 예. 찾는 건데. 물 500에 3kg씩. 3kg씩이요. 예. 근데 봉지가 이제 오염된 게 여기 들거든요. 까맣게 설탕에 의해서. 근데 꼭지를 야무치게 사가 베이 들진 않았어요. 안에 이게 베이 들면 이리 베이 들거든요. 예. 꼭지. 그거는 베이진 않았다. 지금 설탕 500에서 3kg 정도인데 설탕을 쓰면 제일 빨리 회복돼요. 제일 빨리 회복되는 지상부가 회복된 거지 뿌리하고 다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 단방약은 되는데 그 다음에 지속성이 가져가야 돼요. 그 지속성이라는 거는 지상부에서 먹고 여기에 염화가리도 쓸 수 있어요. 염화가리. 염화가리도 한 지금 현재라면 염화가리 한 500g 정도. 그러면 요소는 한 1kg, 500에서 한 1kg까지 감미를 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감미를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럼 뿌리로 들어가는 거하고 지상부 별개죠. 근데 수확기로 더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요소는 떼피고 염화가리로 들어가겠죠. 연면 시비가. 지금은 가리가 작고 요소가 많잖아요. 그럼 수확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소는 없어져 버리고 염화가리만 늘어나겠죠. 한 1kg까지. 그건 잎이 단 두꺼울 때 한해서. 잎이 얇으면 염화가리 못 써요. 지금은 요소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가능하겠다. 요소가 1kg 들어가지면 얘가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연면 시비는 그 잎으로 먹인데 잎에 먹었을 때 뿌리에 가서 가져올 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뿌리에는 우리가 뭘 줄 거냐는 거죠. 20에 다시 20에 요 비료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요걸 100평당 기준에서 100평에 3kg 정도 그렇게 관절해서 엽색을 보고 포도알을 만져보고 더 주는 거는 선택을 해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하면 돌아가겠다. 수확 며칠 전까지 그렇게 해야 따다가 줘도 그건 관계없어요. 따다가 줘도 괜찮아요. 따면서도 준다고 해서 나빠지는 거 아니니까. 수확 때도 덜 된다? 그렇죠. 땅에 남아있는 거나 지금 뭐 수확하면서 먹고 있는 게 동일하니까. 왜? 요게 들어가면 20에 20짜리가 들어가면 결국 질소가 적어요. 얘가 적어져요. 그럼 가리 온도가 낮으니까 먹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나빠져요. 온도가 더울 때는. 겨울에 지난 겨울에 고춧가루 비쌌던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311이라는 놈이 있어요. 예. 요거 쓴 사람은 겨울에 꽃을 많이 따요. 근데 20, 20 요거 준 사람은 꽃을 적게 따요. 가리 가다가 돼버려요. 질소량이 적어야 되네. 질소량이 늘어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명품 300이라는 비료가 우리가 그 30에 10에 8이거든요. 그걸 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만 주면 어느 정도 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요소를 줄 때는 슈퍼 원액하는 그 미량 그 복합 비료 중에서 이렇게 고루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질소량이 낮고 그냥 전체가 좀 낮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럼 슈퍼 원액 같은 걸 이에 뿌리주고 쿨러로 물을 주고 이러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요소를 한 번씩 주고 바깥 변형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품 300은 미량 요소가 적고 그럼 슈퍼 원액 같은 건 미량 요소하고 다 들어있거든요. 골고루. 그럼 슈퍼 원액 같은 걸 우리가 포도밭에 뿌려주고 슈퍼 원액 뿌려주고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요소 주고 슈퍼 원액 주고 이렇게 변형을 줘도 괜찮다. 그럼 균형 시비가 돼야 되니까. 균형 시비가. 지금 우리가
점적을 써서 점적 비료를 계속 쓰게 되면 편리하긴 하나 일반 비료보다 비싸게 돼요. 그렇지. 수입 비료니까. 그래서 이제 수월하긴 수월해요. 근데 점적이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면서 많이 가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포도는 비닐을 안 까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야 뿌리 분포도가 높아서 견딘 힘이 강하다. 비닐 깔아버리니까 뿌리가 둥 떠버려 가지고 비료 있는 위치에 뿌리가 없네. 밭에 뿌리가 없다는 거죠. 포도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접촉 매트도 깔면 안 좋다. 그거 이제 눈치껏 알아들이지. 제가 하라 말씀 뭐 잡초 매트 사장님한테 많이 죽을래. 그래서 뿌리가 우리가 원했던 위치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비닐을 깔아보면 보통 보면 뿌리가 올라버리죠. 떠버리죠. 그래 되면 우리 나무가 뿌리 분포도가 부족해서 자연재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뿌리가 힘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비실비실하고 흐랑해. 오늘 뭐 이래 처음 그 황금을 홍보 접하니까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 요수 주락하고 예.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게 아니라 요소 주면은 아주 저기에다 보들 그래가지고 요소가 안 줬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걸 요소 못 주게 하죠. 그렇게 했어요. 농사 망한다고. 그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마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예, 수박하고 예. 그러니까 그 수박하고 도마도에는 요소가 아주 그냥 제일 보약이다. 독약이라고 그러죠. 제일 보약이다. 수박 저 켜다가 흰가루 조금 올 때 요소 100팩당 한 5kg 이상 10kg까지 줘도 돼요. 그래 흰가루 올 때 두 번 뿌려 엮고 한 일주일간에 뿌려 엮고 그 다음에 설탕 연면식 해주면 요 방법 가르쳐줬죠. 그 넣는 싹 시기가 주고 없어요. 그게 수박이 이파리가 뒤에 있잖아요. 아랫잎이 노랗게 말라가 이파리가 바짝 열려있죠. 그 요소 계속 해줘야 돼. 뒷이파리가 쫙 펴있어야 돼. 이파리가 살찐 거는 펴있는 거고 가리 많은 건 오그리진 거고 오그리지면 뒤되면 수박 담아도 잘고 흰가루 와. 뒷이파리 약간 오그리지면 빨리 요소 비료해야 돼. 그러면 흰가루 쳤잖아. 요소 주는 건 아주 지약 주는 거 같이 그래가지고요. 포도에도 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못 주고 있었다. 안 주면 농사가 시름시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올해 4년째인데 비료를 화학 비료를 쓰지 말라 해서 그래 비료 그러니까 아예 주질 않아서 갖고 난 지금까지도 그걸 안 줬다고. 그러니 그래서 농사가 되길 바라니 비료를 안 주면 나중에 되면 가수원에 포도나무 얼어 죽고 막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나중에 막 골치 아파요. 결국에는 겨울을 지내려고 하면 몸속에 수분이 많아야 돼요. 수분이 많으려고 하면 당분이 많아야 돼요. 당분이 많으려고 하면 요소르몬이 당분이 생겨요. 그 지금 아면산을 엮고 막 뿌리 엮고 이상한 거 조이면 나중에 더 일이 복잡해져요. 돈만 내버리지. 그렇죠. 뭐 말통으로 막 뿌리 엮고 이러면 나중에 되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데이터가 맞질 않아요. 측정기를 꽂아가지고 그 비료량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황금알 홍보에서는 대한민국의 농업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 강사말들 뭐 전부 다 부자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돼. 다 안 들어요. 거기서 몇 프로 안 들어. 강사 말대로 될 것 같으면 농사가 다 부자 돼 있어요. 떼부자 돼 있어야 돼요. 그럼 포도밭에 가면 뭐 그림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측정기로가 꽂았을 때 수분은 35에서 45%. 그럼 마사탕 이거는 그보다 수분이 낮아도 괜찮아요. 이건 물론 원래 입자리 그거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비료값은 측정기로 꽂아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색깔하고 맞아야 돼. 오므려진 건 필요가 없다. 펴진 건 필요 있다. 그런데 요놈이 펴져 있다고 해서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펴져 있어도 왜 펴져 있냐? 경도 때문에. 경도가 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규산을 줘가지고 경도가 좋아진 거죠. 그럼 펴 있다. 힘이 강한데 요소를 안 주고 타준 거지 경도가 없어서 타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소를 주고 커진 거는 커졌는데 그 뒤에 훅발이 약했다. 조금만 더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비료발이 떨어져 버린 거죠. 어렸을 때. 이게 또 봉지 싸고 나서는 요소를 주면 안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을 또 그냥
똑같이. 봉지 싸고 나면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아가 더 크니까. 포도 꼭지가 더 굵어지고 완이 커지니까 진짜.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안 주고 날은 덮어져요. 알은 많이 달려있고 물 넣으면 많고 뭐 내가 뭐야 뭐 포도도 크고 뭐 되지. 아무리 부모가 허리띠 쫄라맨다고 젖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돼지 족발 삶아내기. 돼지 족발 그 영양을 먹어야 되는 시기에 더 굶긴 거죠. 배가 고파서 안 낸 거죠. 그치? 그 식물의 배를 부르게 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질소예요. 그 다음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양념이 간을 맞춰야죠. 근데 거의 대다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식물의 경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꼭 아셔야 돼요. 경도가. 그럼 단단해야만이 강원도 태백에 배추가 안 죽죠. 그렇지. 근데 단단한 거는 그 태백에서는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석회라든지 뭐 빛나래 이런 거 써서 배추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 쪄보면 가리성물 쪄보면 배추가 꿀떡이 녹아버려요. 근데 요소를 적게 주면 건집이 말라 들어가요.